이쯤 되면 형주 호소인 손권의 사기극. 자, 일단 다들 왜 그렇게 형주 하는지, 왜 이 형주란 곳을 문머가 안달했는지 알고 시작해야겠죠.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주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중국 13주 중 가장 넓으며 지세는 평탄하고 운수는 편리해 동서남북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죠. 둘째, 형주는 경제 발달의 중심지였습니다. 밀집된 인구와 풍부한 물산으로 세력의 기반으로 삼기 더할 나위 없었죠. 셋째, 형주는 장강을 끼고 있어 수비에 이점이 있었습니다. 조조가 하북을 다 통일하고서도 남하에 실패한 이유는 단 하나, 장강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형주는 형주목 유표 이후 진나라의 통일 전까진 그 누구도 100% 장악하지 못한 위촉 5 최대의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주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표의 사망 이후 이 땅이 다 자기 땅이라고 당당히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유표의 후계자 유종이 항복한 조조? 아니죠. 유표의 장남 유기의 후원자 유비? 아니죠. 뭐예요? 그럼 누구예요? 정답은 유표와 앙숙인 손권이었습니다. 손권은 형주를 빌려준 적이 없다. 초대 리더인 손견이 형주의 유표를 공격하던 중 사망한 후 강동과 형주는 쭉 앙숙이었습니다. 더구나 지세가 험한 익주와 달리 온 동네가 평지인 강동으로선 장강을 껴 세력 보존에 유리한데 물자까지 풍부한 형주가 어지간히 탐이 났겠죠. 그게 다예요. 손권은 형주를 소유한 게 아니라 그저 갈망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전 이 부분이 삼국지 최대 미스터리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손권은 그저 갈망한 것만으로 자신이 형주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어요. 정사에서 손권은 자신이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줬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손권이 유비한테 형주를 빌려준 건 팩트 아니냐고요? 정확히 말씀드리죠. 팩트는 형주가 손권의 땅이었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황조를 죽이고 얻은 강하의 일부와 주유가 조인을 몰아내고 얻은 강릉만 가지고선 드넓은 형주의 주인이라 행세하기에 누가 봐도 무리가 있죠. 때문에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선 손권은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준 적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 명료해요. 땅을 빌려주려면 우선 땅이 자기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형주는 손권의 땅이 아니다. 이 지도는 중국의 서성 교수가 삼국지 강의에서 인용한 지도로 215년 손권이 유비에게 땅을 빌려주기 전의 형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비가 땅을 빌린 후가 아니라 땅을 빌리기 전이에요. 손권은 유비에게 땅을 빌려주었다. 먼저 제 입장을 말하자면 전 손권이 유비에게 형주를 빌려준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사를 포함한 다른 사서에 다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물론 정사라고는 해도 해석에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걸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 주제가 정말 미스터리하고 웃긴 일이란 거예요. 손권이 애당초 지 것도 아닌 형주를 대체 어떻게 빌려줬냐는 점에서요. 자, 다시 적벽대전 직후로 돌아가 조조가 털린 후 형주의 소유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시다. 지 말로는 80만 대군을 끌고 왔다던 조조는 패전의 후유증으로 조인만 덜렁 남기고 형주에서 후퇴. 조인은 유비와 주유를 동시에 그들보다 적은 군사수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용하게 1년이나 버텼지만 끝내 조인은 강릉을 내주고 북쪽으로 퇴각했고 마침내 형주 중심에 손권의 깃발이 꽂힌 기념비적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유비와 손권의 영토 교환이 발생합니다. 강릉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자신들이 유비의 보호자가 되는 셈이니까 주유가 아예 강릉을 유비에게 떼줘 입장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유비가 갑자기 급발진해선 무릉, 영릉, 계양, 장사까지 형남 4군을 몽땅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네, 손권은 기가 막히고 두려웠어요. 이는 정사에 언급된 대목이며 주유 또한 유비의 급성장이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죽하면 주유는 유비를 초대해 미녀와 금품으로 억류하는 작전까지 세웠는데 아무래도 무리수라 생각했는지 손권이 받아주지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계획은 한번 실행해보기나 해야 했습니다. 유비가 나중에 이 얘기를 듣고 지릴 뻔한 데다 무엇보다 주유의 수명이 곧 다하고 말았거든요. 이제 손권의 형주 전략은 주유가 추천한 후임 노숙에게 오롯이 달려있었습니다. 오직 노숙만이 유비에게 땅을 빌려주어 함께 조조에게 대항하도록 손권에게 권유했다.
유비가 손권에게 땅을 빌렸다는 문제의 그 대목이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실제로 협상은 체결되었고 바야흐로 유비와 손권은 돈독한 동맹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죠. 둘이 100% 치고박을 거라 생각했던 조조는 이 소식에 그만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유비가 땅을 빌렸으니 땅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하지만 땅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원래 유비 거였으니까요. 둘 사이에 오고 간 건 땅은커녕 손권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손권은 5년 후 유비가 빌려간 땅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며 강제로 형남의 3군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기까지 해요. 이러니 사기극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지만 사실 이건 또 손권이 그럴만 했습니다. 분명 익주를 점령하면 형주를 준다던 유비가 이번엔 서량을 점령하면 주겠다고 뻔뻔히 말을 바꿨거든요. 심지어 유비는 유장은 자기 동족이라며 손권이 익주를 치는 걸 만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뢰를 먼저 깬 건 명백히 유비였죠. 갈등이 격화되자 실무자인 관우와 노숙이 직접 끝장 토론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단도부회예요. 연희에서 노숙이 빙다리 핫바지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먼저 정사에 기록된 유비 측 관우의 주장입니다. 우리 유비 형님이 잘 때도 갑주를 입을 정도로 그대들이 조조를 무찌르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았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우리가 싸워 얻은 우리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오. 이에 대한 손권 측 노숙의 반박입니다. 장판에서 털려 전의도 기세도 다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 힘을 보태줬소.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은혜를 저버린 채 말을 바꾸니 이 어찌 군주란 자가 할 바겠소. 여기서 드디어 우리는 형주 땅을 빌려줬다는 손권 측 논리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1. 니들이 얻은 그 땅은 우리가 도와줬기에 얻은 거다. 2.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 거다. 네가 사는 그 땅이 내 땅이었어야 해. 손권 측의 이 주장이 관우한텐 씨알도 안 먹혔을지 모르지만 제갈량은 달랐습니다. 제갈량은 위나라를 멸하기 위해선 서로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노숙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때문에 손권과 노숙의 주장에 장단을 맞춰주기로 한 것이겠죠. 물론 막상 자기가 먹은 땅을 돌려주려니 아까워서 뻥도 치고 그랬지만 그래 우리가 빌렸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를 인정한 순간 약속을 안 지킨 게 유비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손권은 자기가 가진 적도 없는 형주를 달라고 주장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졌죠. 재미있게도 정작 진짜로 주유가 준 땅인 강릉은 손권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손권이 자꾸 형남을 뱉으라고 한 건 그 와중에도 유비가 여전히 자신들의 방패 막이길 원한 거예요. 때마침 조조가 한중을 공격해준 덕에 주적에 대한 위협을 느낀 유비는 형남 4군 중 장사와 계양을 정말로 손권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심지어 언급은 없지만 유비가 6위로부터 받았던 강화의 일부까지 스리슬쩍 손권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반환한 땅은 전부 원래 유비의 땅이었던 거죠. 때문에 학자들은 손권이 유비에게 땅을 빌려줬다는 표현은 최소한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당당히 주장하니까 어쩌면 손권이 유비가 형남 4군을 먹도록 묵인하고 그 후 우리 땅이니까 반환하라고 주장할 심산이었나 싶기까지 해요. 하지만 정사의 손권과 주유가 당황한 정황을 볼 때 이는 유비를 과소평가해서 일어난 사고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는 왜 못했지? 하는 생각에 그 땅 실은 우리가 빌려준 거라는 이란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비약된 걸지도요. 형주 호소인에서 형주 종결자로. 결과적으로는 진짜 손권 말대로 유비가 땅을 반환했으니 손권의 주장이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문제는 형주에 대한 손권의 갈망은 이게 끝이 아니었단 거예요. 219년 손권은 열심히 조조를 때리고 있는 관우를 죽여 유비의 형주를 모조리 먹어버렸습니다. 동맹군인 촉의 역량을 갉아먹고 결과적으로 두 세력의 공멸을 부른 이 짓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책임 소재를 다투는 떡밥이 되었죠. 동맹을 공격한 손권 잘못이냐, 먼저 동맹의 신뢰를 깬 유비 잘못이냐. 저는 이번 영상에서 두 세력 간의 형주 분쟁을 최대한 사실 위주로 설명드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형주 대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정사 기록이 오나라의 날조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어쩌면 이 일련의 과정들은 날조나 사기극이 아닙니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저는 손권을 이해하기가 여러모로 힘들었음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이후 조비가 양양을 버리는 개뻘짓을 단행했을 때 손권이 이걸 차지하지 않고 내버려둔 대목에 그만 할 말을 잃었거든요. 사마의의 말대로 양양은 이제 형주 최대 요충지라 절대 내주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조비는 그냥 버리고 손권은 또 그걸 냅둔 겁니다. 아니 유비가 가진 땅은 달라고 개지랄하더니 조비가 대놓고 먹으라고 준 땅은 쌩깐다고요? 결국 이 사건은 형주에 대한 손권의 갈망이 형주 그 자체에 있던 게 아니라 유비와 관우에 대한 증오가 동력이었음을 인증한 꼴 아닌가요? 문득 조비와 손권의 이 환장할 콤비 플레이가 어쩌면 사마의한테 영감만 준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와 씨, 저런 등신들도 군주라고 앉아있는데